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지원 유세도 이어가며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을 생존 투쟁이라며 정치가 후퇴하면 한국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재 당 우세 지역을 110곳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말 국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회 개방 행사가 봄꽃축제와 함께 열립니다. 김진표 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은 가운데 각 당의 예측이 총선까지 힘을 발휘할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까지 광복 행보를 이어가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5일 만에 대구를 다시 찾은 겁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보수 표심을 결집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이 5.18 폄훼 발언으로 취소되면서 최근 악화된 텃밭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대통령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배석했던 유형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경제 위기 등 현안 해결에 당정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울산과 이번 총선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인 경남 양산을 찾아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는데요. 자칫하면 아르헨티나처럼 정치 후퇴로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110개 지역에서 우세를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생존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석이 아쉽고 한 표가 아쉬운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정말로 망치다시피 했는데 정말 잘 살다가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전 지원 유세에 나선 이 위원장은 국민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 민생과 평화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찰 독재 국가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거 판세가 상승 국면을 그리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표율에 따라 지지층 결집이 달라진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확실한 우세를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초접전 백중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 경험상 예측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80곳의 우세 지역을 예측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전략적인 엄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예측은 현실에 기초했지만 조심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백의종군을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접전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 공약으로 노키즈존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제3지대 소식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세 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은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가를 잡자며 돈을 풀자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인플레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 공약으로 노키즈존 방지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주요 행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예방을 했죠. 과거 검사 시절에는 수사를 했던 검사와 대통령 이제 사이였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전직 대통령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이 수사 멤버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 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참여했던 이 한동훈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고 또 방송에서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부터 이 기자들의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면을 받은 분이고 역시 사면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방은 30분 정도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예방을 놓고 보수 진영의 결집 효과를 기대한 행보라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영남 지역의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이 취소된 것을 두고 물밑에서는 이 보수 홀대론도 제기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구를 방문할 때부터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날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번 예방으로 여당 지지율 상승을 예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이제 찾았는데 정통 민주당이다 이런 뭐 계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대책위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기념관도 참관을 했습니다. 네. 이 정치인의 통상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40%의 지지율을 얻어서 비례대표 20석을 얻겠다는 이 목표를 세워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요. 조국혁신당의 상당수의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조국혁신당에 뒤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몰빵론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들에 대해서 거리두기 전략에 대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과의 좀 연합에 대해서 이제 긴장 관계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듯한 이제 그 발언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진보 계열의 연합이지만 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현재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총선을 보름이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서로 협력 관계라면서도 이 다수당을 이뤄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석이 아쉽다며 경쟁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대표 오늘 오전 CBS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보도들이 많이 나가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미나에 참석해서 만난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긴장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건전한 긴장이자 생산적 경쟁이다라면서 앞서 한 말을 번복하고 또 조금 톤다운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네. 조 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든지 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그걸 실현하려면 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이 역시 전체에게 줄 것인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줄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라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개혁 문제가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이 당의 정책이 좀 다르다는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연대 의지를 드러냈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네.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조국혁신당으로 지지세가 쏠리자 민주당은 거리를 두고 거꾸로 조국혁신당은 차별화를 언급하면서도 연합의 틀 안에 있음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등장하고 있는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은 뭐 합당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거리두기,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 관계에 뭐 나오는 그런 이제 일정 부분들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도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조국 대표를 이제 비판하는 등 여야 모두 조국혁신당을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네, 이 조국혁신당 대표 이 언론 앞에 가장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권 종식, 또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 완성 등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강성 진보층을 중심으로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거꾸로 여야 양당의 비상이 걸린 그런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 비례 지지율을 놓고 견제를,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의 국회 입성을 놓고 견제를 각각 그런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조 대표의 그동안 발언을 봐서는 상당 기간 서로 협력은 하겠지만 이 당장 합당을 하긴 어렵지 않겠냐라면서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첫 곡식 메시지로 이 조국 대표는 권력으로 재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거품이 빠질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현재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 공정을 중시하는 20대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 지난 11일 이 봉화마을에 갔을 때 조국 대표가 들고 있었던 팻말은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서였었습니다. 하지만 2주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의 흐름과 총선 대응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남은 보름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또 이에 주요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에 따라서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얼굴만 봐도 자신감이
점점 상승하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22대 총선.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내일부터 바쁜 일정이 진행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에 달하면서 투표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원양 어선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4월 5일과 6일에는 본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10일에는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모두 38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는데 비례투표용지의 길이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긴 51.7cm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기호와 위치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유리한데 거대 양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투표용지에서는 기호 3번이 맨 위에 배치됩니다. 기호 순서를 보면 지난주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14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1번, 101석의 국민의힘이 2번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을, 국민의 미래가 기호 4번을 받은 가운데 제3지대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순으로 5번과 6번, 7번을, 조국혁신당은 9번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은 2개 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하는 경우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농지법 개정 등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체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격차를 만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제3자 변제안 반대를 외쳤는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강제동원 문제 종료를 운운하냐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일본 정부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일본 기업들을 찾은 유가족에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높이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원전 강화 정책이 기업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태양광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과 기후에너지부 재편,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국회가 국회 봄날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말 동안에 진행되는 국회 봄날 행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퀴즈쇼를 비롯해서 국회 곳곳에 버스킹 공연과 에어바운스 테마파크, 힐링 피크닉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토요일 국회 봄날 행사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을 맞아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국회 주변 도로와 국회 외곽 출입문, 주차장의 일부 교통이 통제됩니다.
3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민생 공약 경쟁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다퉈 선거 공약을 내걸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고물가 속 팍팍해진 민심을 위한 이른바 민생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저출생 대응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 소요 예산은 1조 4,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의 이념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저출생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등록금 면제하겠다는 걸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가장 무식한 발언이라면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돈을 갚게 되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면서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예산도 제시 안 한 세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를 급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3조 규모의 민생 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무슨 뜻인 줄은 아십니까?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10분 이상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직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공통적으로 내건 게 바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입니다. 간병비 감면과 식사 지원,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한편 간병인 자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또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도 확대하고요.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통한 주 7일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 어르신 패스를 통한 교통비 절감이 눈에 띕니다.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해서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 세대를 추월하면서 어르신표를 향한 여야 공약 전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생 공약이냐, 선심 공약이냐,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준의 규모인지가 관건일 텐데요. 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약 경쟁이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야말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돼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거대 양당이 자체 분석한 판세 결과가 총선 때까지 힘을 발휘할 것인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많은 뉴스를 장식했던 그 장면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장면이었는데요. 과거 이제 그 한 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이제 수사했었던 특검팀의 한 팀원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뭐 인연이었지만 오늘 뜻을 모아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한 위원장은 부울경을 이제 방문을 해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초반 기세하고는 다르게 그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예방으로 어떻게 좀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난 시간이 30분인데요. 네. 기나긴 악연에 비하면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의료 대란 문제를 의논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대로 따뜻한 이야기, 덕담 정도 오고 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체와 객체, 보기에 따라서는 또 가해자 피해자 격인 두 사람이 만난 게 국민들의 어떤 화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두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보수 결집 효과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뭐 단순히 보수 결집 효과라기보다는 둘이 화해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행인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TK에서 정치를 할까 퇴임 정치를 할까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때 정치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뭐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보수층 진보층 결집하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층 결집보다는 오히려 중도층 결집하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만남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국민대회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보수 결집이라든지 하는 데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효과는 뭐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또 한간에서는 PK 이제 대구 뭐 이 지역이 예전만큼 뭐 그 최근의 분위기가 또 국민의 힘이 좀 그 지지율이 예전만큼 좀 못한 것 같다. 그런 이제 불안 심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 예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일주일 사이에 네. 대구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10%포인트 두 자리 숫자 이상 간격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권의 힘을 몰아주자라는 데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축소되는 그런 게 나왔는데 네. 이 배경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변호인으로 활약을 했었던 도태우 후보가 네. 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무소속으로 다시 또 뭐 출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5.18의 관련돼 가지고 부적절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던 것이 네. 이 계기가 돼서 공천이 취소가 됐죠. 근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대구에서는 그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후보보다 도태우 후보가 뭐 후원금도 많이 거치고 또 정서상 안타깝다라는 여론이 흐름이 되고 이에 비해서 지금 공천을 받은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 지역에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2명의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대구에서 낯설고
대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천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여론이 안 좋게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방치하면 더 안 되겠다라고 한 판단이 아마 네. 이번에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보이고요. 방문을 해서 이걸로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갑자기 결집시켜서 상승시키는 데까지는 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네. 더 떨어지지는 않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와서 대구 민심을 한번 어루만져주고 갔구나. 안 왔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예방의 효과는 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텃밭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예방이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화 후보 선거 지원전에 나섰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고요. 이 대표는 불출석을 해도 재판이 지연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재판은 가야 되는 거죠. 지난해 11월 달에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씨가 네. 출석을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안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들이 이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갔으니까 과태료 부과해라. 형사소송법 151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네.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만 해도 2번 재판에 선거 활동을 하는 대신 재판에 출석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오냐? 과태료 물어라. 그리고 나는 재판 더 안 받겠다. 그래서 뭐 1시간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됐어요. 두 번째도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다음에 불출석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반드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고려하겠다 했던 거죠. 그러니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수사가 검찰의 공작에 의한 것이고 불공정한 거고 라고 한다라면 검찰공화국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검찰 독재의 이 진상이다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가서 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체포 특권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한 다음에 불체포 특권 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없이 다 소명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재판에 국민들 앞에서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최진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장동 변호사로 불려지는 그 김동화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보란 듯이 간 네. 거죠. 그거는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다. 별개 문제 없다라는 자신감의 과시. 용으로 다른 많은 지역을 자치하고 꼭 재판 있는 날 당일날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를 꼭 집어서 그 지역을 저는 방문했다고 보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재판에 불출석했거나 또 늦게 가거나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게이트 변호했던 사람들 전부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게이트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사법적으로 방어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정치 의도가 아주 짙게 담긴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우리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2년 넘게 지나면서 계속 대장동 반복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층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라는 그런 시체말로 때는 약발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법적인 여부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출석했던 것도 대장동 게이트 문제가 아니라 백현동 문제,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이런 사법적인 문제의 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을 발을 내려다 보면 밧줄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발목을 옥죄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사법적으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언제든지 이게 옥죄할 수 있는 무서운 덫 올가미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 유불리를 이제 분명히 계산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출석 여부와 이제 연관지어서 29 또 2일 또 4월 이제 9일 총선 하루 전날 이제 9일까지 세 번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네. 어쨌든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 재판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일반인이 자기 뭐 학교 가야 된다, 일반인이 뭐 다른 거 선거 캠페인 하는데 가서 보고 싶어서 재판 안 가겠다 그러면 그게 통용이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최진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딱 보름 15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제 현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82곳이 우세다. 민주당은 110곳이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각각 꼽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총선 판세 분석, 양당이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내린 이 수치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그 앞으로 이제 좀 현재 판세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보름 동안에 변수, 최대 변수는 어떤 게 또 있을 것인지, 최대 격전지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것인지 등등 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지금 최근 들어 외형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 박빙 우세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실질적으로는 여야 판세가 저는 대부분이 곳곳에서 박빙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빙 초접전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근데 보면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트럼프 바이든이라든지 브라질이나 튀르키예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면 양극단 정치가 심하게 맞붙을수록 박빙 현상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붙을수록 접전이 많고 우열을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국에서 초박빙 지역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맞붙어서 판세를 판가름하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도가 저는 판세를 한다, 최종적으로 판가름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계양, 인천 계양을이라든지 가장 관심 많은 지역인데 네. 계양을이라든지 저는 또 마포, 정청래, 함은경 있었던 지역,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과연 제3지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광산, 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건지, 과연 막판 뒤집기를 할 건지, 세 지역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데, 네. 특히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종로라든지 거의 박빙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빙 지역이 투표일 2, 3일 전까지도 저는 계속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중도층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무슨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운동권 정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질 않습니다. 중도층은. 네.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정당이 더 우리 중도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더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당이 민생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5만 원 생계 민생 지원 자금까지,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포퓰리즘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민생 정책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죠. 이 부분을 중도층이 최종적으로 지켜보다가 네. 저는 투표 하루 전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중도층은 바로 20, 30대, 그다음에 여성, 자영업자들의 중심축을 이루고죠. 이 사람들은 정치 이슈에 크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악재나 호재가 있었지만은 양쪽 다 30% 중후반대로 팽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까지는 3, 3, 4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30%대 30% 중후반 여야,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똑같고 마지막에 40% 정도 중도층이 있고 일부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분산이 됐지만 나머지 40%, 20% 정도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네.
좀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은 판세가 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전국 방방곳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나는 지역이 가장 많을 거고 최종적으로 결과도 또 박빙으로 이기는 정당 있을 거다. 그래서 제1당과 2당의 차이도 결국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현재 판세는 이제 팽팽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자막으로는 한 60곳 정도가 예측 불허인 뭐 그런 경합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은 62곳 아니 82곳, 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혹은 경합에서도 우세한 그런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겸손하게 수치를 이제 잡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더 많게 우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거는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볼 것 같아요. 이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대략적으로 맞을 것이다. 물론 뭐 아직도 15일 남았지만 지금 3월달 들어오면서 조국혁신당이 주목을 끌고 3월 10일 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죽하고 3월 14일 날 황상무 전 수석이 또 언론인 탄압하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 전과 그 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판세가 아무래도 정당 국민의힘이 82석 정도가 우세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네. 그 계기가 된 거고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요. 60개 정도가 뭐 박빙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당 그 60개 정도 지역구가 남아있는 15일 동안 영향을 받는 변수는 비례대표까지 공천을 다 한 다음에 검증이 미흡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을 얼만큼 깔끔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또 다른 말실수들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최진 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개항을에 이재명 원희룡과 이재명이 대결하는 선거구가 네. 아무래도 주목을 제일 끌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저는 이게 한강 벨트에서 이제 거의 뭐 판가름은 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예외적으로 동작에 나경원 후보와 또 유삼영 후보입니까? 네, 유삼영 후보. 두 분의 경쟁이 15일 동안 어떤 식으로 펼쳐져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한강벨트 선거 지역구에서는 제일 불꽃이 계속 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은 그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우세더라고요. 예, 여론조사상은 그렇게 돼 있고 한데 또 얼마큼 따라갈지 다른 다른 한강벨트에서 다른 선거구에서는 또 바람이 또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가 관건이겠죠. 하나 더 꼽는다면 낙동강 벨트에 양산을인가요? 갑인가요? 네, 양산을. 예, 김태호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와 김태호 전 지사가 벌이고 있는 아주 각축전이죠. 거기는 뭐 여론조사마다 한 사람이 이겼다가 또 다른 여론조사는 바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낙동강 벨트 또는 영남권에서 이 선거만큼 제일 치열하고 주목을 끄는 선거구가 없어 보여서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하고 기다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경쟁적으로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표 그리고 문진석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는데 이해운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이 4년간 100억 원 정도 급증을 했다. 그리고 조수현 후보는 성범죄자를 변호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 검증 공세로 과연 문제가 될 후보, 어떤 후보가 더 문제 오를지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요?
와, 정말로 어떤 후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문제가 많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돈만 하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특히 이번도 정치적 도덕성의 사실 실종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덕성이 한 문제가 안 돼 네. 정도로 공천을 다 하고 말이죠.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너댓 명 나옵니다만 어떻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부패 비서관 했던 사람이 은행에서 52억 융자 받아서 상가를 2개 한다? 반부패를 담당한 사람이 부패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5년 동안에 100억을 벌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일반인들에게 상식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어떻게 받았나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일 모레 지지율 조사를 할 때 이 도덕성 때문에 뚝 떨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별로. 네. 그 정도로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이 무딘지 정치권이 무딘지 몰라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과연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을 향해서 정말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를 할지, 또 변명으로 일관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 어차피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둘 다 3명, 4명 다 도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생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사진과 계획을 좀 더 갖고 있는 분에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환 교수님. 저는 최진 원장님한테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네. 이 국민이 마지막으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뭐 보수 정당이 이 부패로 망하고 진보 성향의 정당은 분열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코인 문제라든지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변호사들의 이상한 변호 문제라든지 이게 민주당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니라 뭐 이번에는 어떻게 코인은 다 걸러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뭐 보통 이 상가가 몇 채씩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담보를 잡아서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챙기고 있고, 그건 또 자기가 모르고 배우자가 뭐 했는데 내가 이번에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튀어나와서 나도 당황스럽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진보가 결코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는 참 이 바로잡아야 될 건데, 이걸 누가 바로잡느냐?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이 공천 과정에서도 이렇게 알고 이 사람들을 공천을 줬으면 정말 최악이고, 모르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네. 무능한 건데,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당에서 공천을 취소를 하든지 똑같은 일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공천 취소했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 일관적인 자기 뼈를 깎아내는 무슨 뭐 사자성어, 어려운 사자성어들을 모든 정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 입에다 올리지 말고 실천으로 네.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다라면 유권자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선거에서 심판을 해서 이런 공천은 다음 선거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이런 정치인들 출마할 생각을 못하게 하고, 이런 후보들을 공천을 내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과제가 15일 동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은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눈을 뜨고 여론조사 새로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다른 여론 그 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의 추세를 보는 게 뭐 제일 뭐 그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세에 있는 것만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거대 양당을 누르고 앞서는 결과까지도 이제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처럼 선전하는 이유,
그리고 이 흐름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이 단기간 동안에 급상승한 거는 한국 정치의 최대 미스테리이고 동시에 그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후의 국민들의 흐름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얼마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뜨느냐? 일단은 조국을 좋아하는 강력한 팬덤, 이른바 그 극성 지지층의 팬덤이 그 핵심 중심축을 형성하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은 좀 더 강성인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뭘 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뭔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게 이를테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라든지 그리고 용산한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이런 걸 보면요. 상당히 정교하고 선동가적인 면모가 탁월합니다. 사실. 조국 대표가요? 네, 조국 대표의 그런 전략 전술들이 상당히 강성 지지층들에 먹혀 들어갔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파 중에 중도 우파들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좀 내놓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다. 기다림에 지쳐서 에이 모르겠다고 하는 층. 그래서 팬덤층과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더 열성적인 지지자들, 그다음에 중도 우파들이 이제 몰려서 바로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총선으로 연결되어 그대로 표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허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결국 투표로 가게 되면 분산이 돼서 결국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새로 신생 정당이 5석 이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엄청난 대성공인 겁니다. 지금 보면 3석 이상, 5석 이상 정도는 상당히 거뜬히 넘을 정도로 되다. 그럼 이미 지금 조국 실험은 싫든 좋든 나쁘든 일단 절반 이상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한간에 얘기하는 뭐 10석 이상이나 이 정도는 나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에서 허수가 있긴 하지만은 상당한 조국 돌풍은 무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 최종적으로 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한국 정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줄 사람은 바로 중도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찍지 않으시든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어느 쪽을 찍든 간에 우리 중도층이 냉철하게 막판에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어느 정당이 되는 것이 과연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중도층이 딱 투표를 할 때 우리 한국 정치는 이번 총선도 역시 제대로 한번 정리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도층에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아무래도 준연동형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안 됐으면 안 생겼을 현상이에요. 아주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내 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다른 데 생각을 하고 있는 틈을 흡수하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이고 그래서 유행이 생기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중도파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례대표 하나는 여기로 찍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지세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선거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뭐 15일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지지세가 꺾이는 일을 찾기는 좀 어렵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지율 조사가 없거든요. 꾸준히 유지되거나 조금 상승하는 중인데 이런 식이라면 조국 혁신당은 뭐 비례대표 에서는 뭐 양대 정당 중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위성 정당보다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국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똑같이 질문. 그거는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그거는 저로서는 논외이고 논할 가치가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달리 여론조사상 선거 결과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국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연동형 제도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 총선 픽스토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